자, 이번 시간에는 주공간의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회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을 주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 변혁, 즉 소셜 시프트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죠. 역사를 통해 가지고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인 요인, 과학적인 발견, 기술적인 요인,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변혁, 정치적인 어떤 혁명, 그 밖에도 어떤 경제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문화 트렌드의 변화, 기타 등등에 의해서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회적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공간 수요가 사실 늘어나는, 공간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수요자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공간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의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 즉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공간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관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죠. 2019년도에 2019년 말에 시작이 됐죠. 그런데 그게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설마 했는데 굉장히 큰 파급 영향을 미치면서 거의 2년, 3년 정도, 3년, 그러니까 2022년까지도 사실 영향이 있었고, 지금도 코로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 2, 3년 정도 전 세계가 이제 락다운이 된다든지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변혁을 겪어왔습니다. 자,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병리학적인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주거 공간에 있어서, 즉 어떤 이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락다운이 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인 외출을 자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아파트라고 하는 협소하고 고립된 공간에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발코니라고 하는 공간을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발코니를 통해서라도 외기를 맞이하고 그 외기를 통해 가지고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선호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업무 환경, 그다음에 상행위, 그다음에 교육 이제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선으로 바뀌게 되죠.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재택 근무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교육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행위 역시도 물론 이제 어떤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어떤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택배 시스템을 이용한 어떤 온라인 상행위가 굉장히 파급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게 원상복구가 되면 괜찮은데 원상복구가 일부는 됐습니다만 아직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더니 생각보다는 괜찮더라라고 하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이제 업무의 어떤 그 영역이 생기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학습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은 어떤 그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보통 오프라인 수업에서 우리가 잘 못 알아들었을 때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그걸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핵심이 되는 부분만 정리를 해가지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수업의 어떤 효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건강과 직결되는 주거 쾌적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것이 주거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팩터로서 어떤
이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코로나19 이후 이사를 고려한 이유를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41.7%라고 하는 측면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이사를 하겠다라는 응답자가 많았고, 그 다음에 19.9%에서 취미 여가 등 공간 부족으로 면적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 즉 주택에 대한 면적 증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하게 되었죠. 다시 얘기해서 어떤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재택근무 기타 등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알파룸을 만든다든지 기타 등등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사실은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전통적인 집의 기능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추가해서 여러 가지 취미, 여가, 그다음에 온라인 알파,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온라인 이제 재택근무 이러한 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알파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밖에도 기타 등등 많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공간의 쾌적성이라든지 어떤 공간 부족,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 주거 선택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사실은 두 가지를 조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적성이죠. 우리가 공세권이라서 공원이 얼마나 우리 집에서 가까운가에 관한 공세권. 자, 이 공세권이라고 하는 건 습세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갖고 녹지에서부터 얼마나 가까운가. 자, 이것이 31.6%가 됐고, 서비스 여유 공간에 대한 그런 수요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발코니라든지 테라스 이런 것들을 예전에 그냥 물건을 놔두는 굉장히 좀 흉물스러운 공간으로 이제 취급을 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공간의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고, 그 공간을 굉장히 작은 정원을 꾸며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부지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비대면 택배라고 하는 거, 물품 수령을 하는 그런 공간을 분리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어떤 편의시설이 얼만큼 인접해 있는가, 뭐 교통 편의시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나타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어떤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게 된 그런 이제 수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팬데믹 이후 집 꾸미기가 증가가 됐죠. 이와 같은 어떤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간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가 구글 트렌드 검색을 추이를 보면은 공간을 접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미니멀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보다는 클러터 코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클러터 코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존의 미니멀하게 공간을 꾸미던 것에서 쉽게 얘기하면 미니멀에서 맥시멀 올라가는 거죠. 즉 공간 안에 이것저것 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어떤 이 주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주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거 역할에서부터 벗어나서 보다 많은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미니멀한 그런 공간보다는 이 안에다가 다양한 요소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 뭐 예를 들어서 공간 하나가 침실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TV를 보기 위한 영화관으로서, 극장을 못 가니까 영화관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기타 등등 뭐 어떤 이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데스크가 설정이 된다, 이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공간 하나가 다양하게 기능을 다양한 기능을 역할을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기 위해서 클러드 코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러드 코어라고 하는 것은 미니멀리즘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맥시멀리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하우싱을 얘기를 하면서 레이어드 홈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집 하나가 여러 가지 레이어의 기능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 말을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로 크로코어라는 말이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회적 여건의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면 19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로
2025년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주택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 주택 공급적인 측면에서 변화, 그다음에 주택 선호 면에서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주택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어떤 주택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주비자 맞춤형 소량 생산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일한 평수에 동일한 소재, 동일한 공간 구조를 가진 여러 채, 다수, 뭐 100채, 200채의 주택을 그냥 공급을 했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가구 구성이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한 명이든 네 명이든 다섯 명이든,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지, 그다음에 자녀가 한 명인지 두 명인지, 자녀가 없는지,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동일한 공간 구조를 제공했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살짝 살짝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즉 어떤 그 공간 구조에 대한 옵션을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소재를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개 내지 다섯 개 정도 타입으로 나눠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옵션이 제공이 되고, 가장 큰 옵션 중에 하나는 바로 발코니 이 확장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가 돈을 조금 더 내서 발코니를 확장을 시킬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어떤 개인의 어떤 그런 기호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주변 환경이라든지 입지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녹지에 대한 그런 수요라고 하는 게 정말로 사람한테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 공세권 혹은 습세권의 어떤 중요성을 우리가 이제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마감 자재라든지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브랜드 아파트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1990년대 뭐 말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레미안이라든지 뭐 수자인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 이름을 쓰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나와서 굉장히 그 트렌디하게 영어나 뭐 불어 혹은 이제 심지어는 이태리어 같은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뭐 힐스테이트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아파트 이름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주택에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외부에서, 그다음에 집 안에 어떤 그 온도를 이제 조정하고, 집에 어떤 그 이를 내가 집에 가자마자 이제 목욕을 해야겠다, 바스를 해야겠다 그러면 따뜻한 물을 온도를 맞춰가지고 틀게 하고, 내가 도착하는 시점이 돼서 몇 도가 되게끔 설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밖에도 가상 현실을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특히 이제 그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사람들과 이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아무래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이제 굉장히 그 팽배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라고 하는 그 딜레마를 통해서 어떤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고, 이제 소득의 양극화, 그다음에 주거 환경의 양극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do it yourself라든지 fun이라든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국민 이제 1인당 그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 기후 변화라든지 자연재해,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그다음에 녹색 보호주의 심화, 뭐 에너지 자원 고갈,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구를 볼게요. 대한민국의 인구라고 하는 것은 뭐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시아가 거의 비슷한데 고령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성 경제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인구가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경제는 양극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부자인 사람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미래가 펼쳐지고 있고,
소프트 파워, K 뭐 K-팝이라든지 K-무비 뭐 K로 시작하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트렌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는 이미 이제 2% 전후로 해가지고 저성장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와서는 어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가가 상승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건축비가 상승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IoT 중심으로 정보가 소통이 되는 것들이 일반화되고 있고 로봇이 청소를 해준다든지 가사일을 분담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시작했고 가상 현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사람들은 고령화되는 그런 과정과 동시에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돼 있고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하고 가치관, 합리적인 소비라고 하는 것을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식량 위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1번부터 5번까지 얘기했던 인구나 경제, 기술, 사회,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래 주거 수요의 변화를 이제 가져오는데 우리는 당연히 고령자 주택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외국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 비용이 작은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떤 피크를 치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주거 비용을 모든 비용을 마찬가지지만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 안에서도 이제 다달이 일정하게 나가는 주거 비용을 낮추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 거주 주택을 이제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돼 있고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 작년에 어떤 그 주요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났고 혹은 이제 연장이 되고 있죠. 코로나19가 이제 쇠퇴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재택근무와 같은 것들이 뭐 굉장히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고 로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글로벌을 이제 그만하고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오프라인 활동이 조금씩 재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기한 동안에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경제가 버블링을 이제 맞이했는데 버블링 이후에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다운턴이라고 하는 것이 이코노믹 다운턴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상의 작은 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어떤 소중함을 느끼고 짠테크라고 얘기하죠. 돈을 굉장히 줄이기 위한 그런 챌린지를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 선호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대하고 50대를 중심으로 주거 선호에 대한 그런 그 방향성을 좀 읽어봤는데 도심이나 업무, 상업지역 중심의 역사권에 위치한 집, 즉 직주 근접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50대는 조금 낮아요. 42%인데 어쨌든 20대는 53%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그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만큼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거를 찾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어떤 상황 중에 하나는 관리비가 비싸더라도 컨시어지, 커뮤니티 시설들, 부대 시설이 많은 집을 선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6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대에서 50대는 46%죠. 그 다음에 세대 내 가전, 가구, 각종 설비가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상대적 임대비가 약간 비싼 집을 사겠느냐라고 한다면 50대는 난 싫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41%가
근데 20대 같은 경우 56%가는 굉장히 높은 그 수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상복합, 이 시설의 가치를 20대는 굉장히 선호하는 데 비해서 50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소 비싸더라도 새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가 20대가 58%고 50대는 48%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어떤 이제 그 아파트나 주상복합에 이제 살고 있는 20대에서 70세, 69세 이제 가구주를 중심으로 히림건축, 한국갤럽, 알트코리아 여기서 이제 시행을 한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주거 복지 방향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주거 지원과 주택의 어떤 물리적 환경, 주거 유형과 공급, 주택 배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부 정책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특히 이제 젊은 세대라든지 어떤 주거에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이제 노약자 이런 세대들을 위한 어떤 임대주택의 어떤 공급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서비스하고 연계가 돼서 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아파트를 이제 뭐 이렇게 분양을 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여의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데이케어 센터라든지 어떤 노인 요양소서 시설 이런 것들을 안에다 넣어야지 아무래도 아파트를 분양을 할 수 있게끔 그 허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가 붙는 것들이죠. 이만큼 이제 어떤 고령화 사회가 우리가 지속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이런 것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의 물리적 환경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데 제로 에너지 주택이라든지 장수명 주택, 지능형 주택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을 하고 있고 스마트 홈이라든지 단일 환기 등에 대한 어떤 극대화 전략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주거 공급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세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주택의 공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변형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졌는데 인테리어보다는 실제 생활하기 편리한 구조를 가진 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49%, 그다음에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 먹는다라고 하는 퍼센티지도 굉장히 높죠. 47%. 집이나 실내 공간은 나의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라는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의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임대료나 관리비가 비싸더라도 이제 편의 시설, 특히 주차 등 이런 것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집에서 살고 싶다.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제 어떤 선진국으로 우리나라가 바뀌면서 소득이 증가되면서 과거에는 그냥 참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는 참지 못하고 당당하게 수요를 올려놓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이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뭐 이거 굉장히 사람들한테 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있는 부분들이죠. 뭐 강남에 산다, 뭐 서울에 산다, 기타 등등의 말을 통해 가지고 좋은 집을 사려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여유로운 생활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43%고 혼자일 때 외롭다는 느낌보다는 혼자의 시간을 즐긴다는 사람들이 차츰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꼭 사지 않아도 된다는 수치는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37%고 집은 잠만 자는 공간으로 집에 돈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30%나 되지만 그렇게 숫자는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령대별 인테리어에 대한 긍정률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30대가 이게 높죠. 그렇죠? 그다음에 집을 꾸미는데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20대와 30대가 높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보다는 실제 생활한 이 부분이 이제 그 20대도 굉장히 높네요. 20대, 30대, 뭐 40대까지 높은 편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집 인테리어나 홈 스타일링에 변화를 주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30대가 조금 높았습니다. 쉐어 하우스에 대한 만족도 분석이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만족도가 높은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란 말이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익숙치가 않은데 주로 이제 젊은 층들이죠. 집을 월세를 사는 젊은 층들이
공동 주방, 공동 거실을 사용하면서 나의 방은 이제 프라이빗하게 사용하는 그런 형식이죠. 뭐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이제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보장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이 이제 있죠. 그다음에 개인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함께 사는 사람하고 성격이 잘 안 맞는다. 이건 참 큰일이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동으로 공동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 이제 공간에 대한 그 어떤 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친구나 지인을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주거를 다루면서 세대 교체가 된다든지 세대 결합, 세대가 분화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멀티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맞벌이 이제 젊은 세대하고 이제 그 나이 든 세대가 갑자기 한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들의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를 그 돌봐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기도 하고, 큰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젊은 세대하고 이제 나이 든 세대가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강남에 살고 있는 이제 그 노인 세대와 그다음에 경기도에 살고 있는 젊은 세대가 집을 바꾸는 거죠. 소유권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집을 바꾼다든지, 이런 멀티 제너레이션, 이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죠. 제너레이션이 바뀌면서 주택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축소가 되고, 지금 84 스퀘어미터가 중심인데 그게 좀 낮아진다고 그러죠. 70 얼마, 뭐 60 얼마로 낮아지니까 20평대 집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된다고 그러죠.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고, 그럼과 동시에 주택의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지고, 거주적 환경, 이용적 가치, 이런 것들은 높아지는, 사용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업그레이드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밑에 나이가 이제 뭐 젊은 세대들이 차츰 줄어들고 있고, 위가 많아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다수의 시장 기성 세대라고 할 수 있고, 이게 포화가 돼 있죠. 고령화되고 있고, 이런 측면들이 많아지는 데 비해서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에 대한 수요는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규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차츰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2020년대 62%나 됐습니다. 굉장히 커진 거죠. 1, 2인 가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고령화된 노인 세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그런 세대 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대별 가치관의 어떤 그런 변화가 굉장히 팽배해지고, 가치관이 서로 달라지죠. 달라지면서 기존 세대는 아무래도 산업화 세대죠. 그다음에 민주화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MZ 세대, 최근의 세대라고 하는 건 정보화 세대죠. 어떤 그 가치관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만 25세 이상 미혼자 및 캥거루족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자가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0년에 이제 캥거루족의 규모가 뭐 거의 더블 이상이 됐네요. 그렇죠? 네. 보행 일상권에는 직주 근접해가지고, 예전에는 어땠어요? 어떤 공원 따로, 그다음에 주거지역 따로, 그다음에 일하는 장소 따로, 상행이 따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직주 근접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장과 주거지역이 가까워지고, 직장과 공원이 가까워지고, 직장 근처에 집이 있고 공원이 있고 상업시설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살짝 달라지고 있는데, 조사를 했어요. 향후 주택 구매 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일까를 따져봤는데, 40대, 50대는 단지, 배치, 향 이런 걸 따지지만 20대, 30대는 아무래도 인테리어를 더 가치 있게 본다라고 볼 수 있고, 빌트인 가구나 가전의 중요성을 20대 후반부터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집단 인테리어 주거 인기 검색 키워드를 찾아보면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는 화이트죠. 그다음에 검색 상승률 키워드는 아일랜드 주방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몰딩이라고 하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사실은 일반들이 잘 인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구의 어떤 자재별의
어떤 그 아일랜드 주방이라든지 화이트, 그다음 컨셉은 이제 심플이냐 모던이냐, 그다음에 주방 공간별로는 주방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욕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트렌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적 개념의 어떤 주택 서비스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롯데건설은 앨리스라고 하는 자산 운영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생애 주기 지원이라든지 생활 편의 지원, 그러니까 뭐 카쉐어링이라든지 가전 렌탈, 멤버십 카드, 임대료 관리비 결제와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가사 생활 지원 서비스에서 조식을 아침을 밥을 준다든지 홈케어를 해준다든지 아이 키움 센터, 맘스 카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탁이나 세차, 기타 등등의 이제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또 이제 어떤 카드 회사라든지 그린카, 뭐 렌탈 회사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 예전에 있었던 그 어떤 주거의 모습에서 살짝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 생활공간 청소 서비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입주 청소, 이사 청소, 그다음에 그 중간 중간에 하는 사이 청소, 거주 청소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자, 나이가 많으신 노령자들을 위한 그런 이제 주거층이 있고, 그 하부에는 어떤 실버 복지관의 어떤 역할로서 어떤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헬스케어 뭐 이런 것들, 시니어 카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그런 복합화된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래 서울의 어떤 주거 문화를 예측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 이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은 뭔가요?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고령층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65세 이상이 이렇게 많아지고 있죠. 고령층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일을 해야지 젊은 층의 어떤 부양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 그 밖에 고령층의 어떤 그런 고령화되면서 남는 그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거 속에 깊이 스며든 IT 기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초고층, 뭐 70층 이상의 초고층 주거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주거 슬림의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홍콩에 보면 굉장히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 슬럼화 돼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70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앞으로 30년 뒤, 40년 뒤에 이거를 재건축을 해가지고 140층을 짓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70층짜리 아파트는 재개발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초고층을 짓다 보면 이 높은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령자 친화적 주거가 환경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상부에는 고령자 주거를 마련하고 하부에는 고령자 주거 지원시설, 즉 식사나 청소, 병원, 간병 요양, 데이케어, 그다음에 문화예술, 지역사회 참여 이런 것들이 있는 시설들이 저층 1, 2, 3층 지하층에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레이어드 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하우스 기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우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오피스가 되고 시네마가 되고 짐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의 변화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린 액세스, 이제 어떤 공세권을 중심으로 한 그린으로 많이 갈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발코니 공간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 실내 공간에다 가든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빌 홈이라고 해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